안녕. 톡톡이 함께하는 자폐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톡톡이 함께하는 자폐 이야기 궁금해요 톡톡 9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약물 치료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박소영 센터장님과 김나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약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그 효과와 부작용은 무엇이 있을지 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영상을 보러 오신 여러분 아주 칭찬해. 이제 영상 플레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재단 우리아이들병원 마음튼튼클리닉에서 소아정신과 진료를 하고 있는 박소영입니다. 네, 저는 푸르메 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에서 소아정신과 진료를 하고 있는 김나묵입니다.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 중 그 마지막 편,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떨 때 약물 치료를 권유받나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하는 약물이 있나요? 안타깝게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핵심 증상인 사회적 의사소통 및 관계의 어려움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은 현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잉 행동이나 산만함, 공격적인 행동이나 우울, 불안, 강박 등의 도움을 주기 위해 약물 치료를 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약물 치료를 권유받는 기준에 대해서 오늘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해가 쉽도록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폐 스펙트럼 장애 여러 증상들, 그 증상들로 인해 기능에 장애가 있을 때 약물 투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상으로 인해서 치료적 개입이나 교육이 어려울 때. 그리고 세 번째, 증상으로 인해서 수행이 비일관적일 때. 네 번째, 아이가 주관적으로 불편해할 때. 다섯 번째, 수행을 위해서 환경을 너무나 많이 조정해야 할 때. 여섯 번째, 증상의 빠른 해결이 필요할 때. 일곱 번째, 치료나 교육의 효과만으로는 불충분할 때. 여덟 번째, 해당 목표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입증된 약물이 있을 때. 아홉 번째, 동반 질환이 진단되었을 때. 이러한 상황일 때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물을 투약할 수 있는 연령이 되었는지, 그리고 아이의 건강 상태가 양호한지를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서 이주연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영상에도 언급되었듯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동은 다른 신경, 정신질환을 많이 동반합니다. 뇌전증, 강박증, 불안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우울장애, 조울증, 반항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반 질환에 대해서는 해당 질환에 맞는 약물을 쓸 수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동이 수면 장애가 있다고, 공격적이라고, 자해 행동을 한다고 무조건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의 현재 증상과 심각도,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비약물적인 치료와 약물적인 치료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동이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서 내원하였다면 그 첫 번째로는 증상에 대해서 빈도나 강도, 유형 등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떤 환경에서 그 행동이 시작되었고 또 어떤 경우에 악화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완화되는지를 알아내어 진단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치료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공격적인 행동이 단기간에 갑자기 발현되었다면 위식도 역류나 복통 등의 신체적 고통에 의한 것은 아닐지 그 가능성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선제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공격적인 행동이 관심을 끌기 위한 문제 행동이었다면 문제 행동에 관심을 주지 않고 긍정적인 행동만 강화하는 등의 행동 치료적 개입을 통해서 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적인 변화나 행동치료적 개입에도 증상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동의 이러한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또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정도로 위험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호자분들께서 약물 치료에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시고 사실 어린 자녀들에게 약을 먹이는 것이 마음 아프실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를 한다고 해서 다른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행동 조절을 하며 다른 치료적 개입이 더 잘 진행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적절하게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이를 돕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동이 주로 복용하는 약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에게 주로 쓰이는 약물은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파민 기량제 또는 항도파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ADHD야 대개 집중력 약이라고 불리는 주의력 개선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울, 불안, 강박약이라고 불리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하여 FDA의 승인을 받은 약물은 항도파민제 중에서도 리스페리돈과 아레피프라졸이며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약물입니다. 다른 약물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체의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공존 질환으로 ADHD, 뚜렛, 우울, 불안, 강박, 수면 장애 등이 있을 때 해당 증상에 대한 호전을 위하여 투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약물 치료를 한다고 해서 해당 증상이 100% 개선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동반 질환에 대한 약물 반응은 그 질환이 단독으로 있을 때와 작용 및 부작용이 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강박 장애에 사용되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동반되는 강박 증상에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의력 개선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 중에서 일부에게만 효과를 보이며 지적 장애가 동반되지 않는 경우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약의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서 궁금해요. 밥을 못 먹는다는 사람들도 있고, 살이 찐다는 사람들도 있고, 예민해진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도대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걸까요? 각 아동들의 서로 다른 증상이나 동반 질환에 따라 약의 종류와 용량이 다르고 동일 약물에 대한 반응이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을 처방받을 때 첫째, 어떤 증상을 목표로 해서 어느 정도 호전시키려고 투약을 하는가. 둘째, 어떤 약물을 어떤 용량으로 쓰는가. 셋째, 그것에 대해서 주치의와 꼭 상의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약물의 부작용은 다양하지만 아주 가벼운 것부터 심한 것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호전되는 것도 있습니다. 약물 설명서에서는 빈도가 극히 낮은 부작용까지 다 기재되어 있으므로 전부 읽기 어렵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거나 지인에게 물어봐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많습니다. 약물을 처방해준 주치의와 꼭 상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로 쓰이는 약물의 흔한 부작용들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하여 FDA 승인을 받은 약물인 리스페리돈, 아리피프라졸 이 두 가지이고 이 두 가지는 항도파민제이며 부작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약물들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식욕 증가와 체중의 증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물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키와 체중을 측정하고 체질량 지수를 확인하고 또 이로 인한 혈당과 지질의 이상을 확인합니다. 또한 약물 복용 후에 졸린다던가 어지러운 증상을 호소할 때도 있고 침을 흘리거나 몸이 뻣뻣하다고 느껴지는 추체외로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대부분은 일시적인 것이고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물과 병용하여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는 ADHD 약물로 쓰이는 주의력 개선제의 부작용입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식욕 부진, 수면 장애, 짜증, 과민함, 두통 등이 있습니다.
이는 흔히 과도한 각성 상태에서 겪는 증상과 비슷한데요. 이러한 부작용은 대개는 소용량에서 천천히 시작해서 증량하는 방식으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개 불안, 우울, 강박 등에 사용되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는 투약 시 소화불량,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단기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에서 투약 중에 부작용으로 아이가 과하게 흥분하거나 과잉 행동, 경조증 이와 같은 부작용을 보일 수 있는데 이때는 주치의와 투약 중단에 대하여 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항정관제 약물로 쓰이는 발프로에이트 등의 경우에도 졸림, 인지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부작용과 식욕 증가나 체중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생각하는 속도가 느려진 것 같다, 반응 속도가 느려진 것 같다라는 호소를 하기도 하는데 보통 투약 중단 이후에는 다시 회복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은 약을 복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다만 나타난다면 어떤 것이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이고 또 어떤 것은 위험한 부작용인지 미리 알고 가자는 의미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약물의 사용 시에는 약의 효과와 그 부작용의 경중을 따져서 어떤 것이 더 이득인지를 판단해서 복용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물의 시작 이후 부작용에 관한 부분은 꼭 주치의와 상의를 해주세요.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약물은 최악의 경우에 마지막으로 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비약물적인 치료와 약물 치료를 적절히 병행하여 치료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은 개인별로 다르므로 개별하는 선택이 꼭 필요합니다. 셋째, 약물에 대해선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네, 드디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치료에 대한 총 4편의 영상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참 긴 여정이었습니다. 박소영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4편으로도 모자랐던 것 같은데요. 4편의 영상에 요약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소감 한번.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너무 길면 지루해하실 것 같고 짧게 하려다 보니까 또 다 전달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정말 많이 망설여졌어요.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지만 앞으로도 많은 영상들이 나올 예정이고 유익한 영상들이 많으니 시선 집중. 채널 고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